제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조선일보 더남미래 이사라고 했는데 저는 1984년도에 경향신문 입사해가지고 2010년도에 그만두고 약간 NGO에서 활동하다가요. 한 2년 전에 조선일보 더남미래에서 사회공헌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2008년도에 제가 물먹고 편집국을 떠나서 문화사업국장을 맡았는데요. 그때 이제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3,200석인데 공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애를 써서 하여튼 다 매진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기업에서 아무도 표를 안 사주고 협찬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 베를린 피를 데려왔을 때 한 15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모든 공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요. 일부 기획사는 도망을 가고 그랬죠. 그때 3,200석 매진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할 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돌아다 보니까 대부분 문화예술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적자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때 또 이 코로나 비슷하게 사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스 때문에 또 표가 안 팔렸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다 겨우 매진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다른 데는 영 그 표를 못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은 상당히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논문을 책으로 쓴 건데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또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홀이나 아트센터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신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어느 동네에 있으시죠? 송파구. 송파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죠? 가신 데가? 아니요, 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네. 자기 동네. 자기 동네. 우리 25개 서울에 이제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25개 구청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문화예술회관이든 아트홀이든 아트센터든 가지고 있고요. 아주 열악한 데는 구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다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 준공무원 돼 있고 재단법인이 되어 있는 데는 민간 외부 전문가들이 오기도 하는데 항상 걱정하는 게 공연을 열면 무료로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온다. 구청장님 오실 때 됐는데 사람이 너무 안 차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최근에는 이 동네 보니까는 이제 성동구에는 성동문화재단이 있고요. 성동문화재단은 서울아트홀, 성수아트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 그 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청 비슷하게 아트홀 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똑같은 서울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잘 안 돼요. 제가 단적으로 보니까는 이게 2019년도 그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단의 공연 일정이고요. 여기는 성동구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공연이나 이런 게 많죠. 여기는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10월달이면 문화의 달로서 행사가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 무작위로 그냥 한 건데도 이래요. 근데 제가 관심 가진 데가 이런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예전에는 몇 군데 안 됐어요. 중국으로 이런 강남 이런 데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가면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7개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4개 정도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설립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는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회관들이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인데 제가 조사한 2018년도 경우에는 71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어느 지자체에서 또 만들 겁니다. 근데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겼는데 이때 아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10년새 설립을 급격히 했는데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 보면 2010년도부터 이게 더 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다인가? 이렇게 이 문화예술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구조는 지자체에서 만들겠다 이러면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줍니다. 아주 시골에도 만들겠다 그럴 때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이 업적이 되겠죠. 제가 보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보니까는 재밌는 게 있었어요. 통계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북문화재단이고 강진문화재단, 성동 뭐 이건 제가 25개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무작위로 뽑았지만 약간 수치는 봤죠. 어떤 데는 7명이 있는데 어떤 데는 115명이 있어요. 어떤 데는 1년 예산이 8억인데 어떤 데는 200억이 넘어요. 똑같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 예산이 크게 차이 나냐? 6,900억, 5,500억, 5,500억 별로 그리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살림살이가 여긴 좀 많죠. 강남은? 강남이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은 그게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국 71곳 중에서 다 뽑아봤자 조사하면 그게 거기고 이래서 예산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역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국에서 20개를 뽑아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 같은 데 4명이 있는데 화성에는 297명이 있어요. 도시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금정은 부산시에 있는 금정구에 있는 겁니다. 20억인데 김해는 그 근처에 있죠. 김해는 291억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렇게 차이 날까? 성북구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241억이에요. 야, 너무 많다. 24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이거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있더라. 이런 거죠. 예산은 누가 정하냐? 지자체장이 정하죠. 이런 기초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자체에서 떼줍니다. 지자체장이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줄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조금 덜 할 것이고 이런 차이가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거죠. 수도권은 뭐 다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천안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좀 차이가 나죠. 고래라는 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울산 광역시에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광역시에 있는 데인데도 아주 작죠. 오히려 원주 같은 이런 강원도에 있는 데가 더 알차게 잘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제가 보니까는 겉으로 보면은 지자체의 재정 문제라든지 어떤 거는 수입이 세수가 많으면 수입이 많은 거고 세수가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세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강북구 같은 경우 강남구보다 세수가 적어요. 그럼 그 적은 대로 사느냐?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보전을 해줘요. 어느 정도. 그래서 결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더라.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성북구 같은 데는 제대로 된 아트홀이나 아트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 지역에 국민들이 참여의식이 있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구청장이 조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문화들의 어떤 것들이 왜 그러면은
구청장이 또는 이런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달라질까?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지역문화재단 정책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그쪽은 잘 돌아가는 데고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항상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지역문화재단에서 만드는 문화예술 시설이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세금을 내는 우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잘 이용을 안 하고 돌아가는 거는 주변에서 어떤 차이에 따라서 격차는 너무 심해지고 이런 건데 결국 우리가 지자체장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과정은 문화민주주의 하니까 좀 되게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할 때 국민들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희망을 줄까? 그러면은 문화예술 시설을 지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게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막상 문화예술 시설을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가는 사람만 가고 보통 사람들은 안 가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취미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러면 전문 예술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지원하자. 이게 문화민주주의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소수문화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교류가 오히려 더 가치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적 권리, 결국 요즘 말하는 복지, 그 시절에서 이미 비롯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민주주의가 뭐냐 이랬을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마추어들이 일반 시민들이 예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뽑아 보니까 핵심 어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참여, 공유, 네트워크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분석해 보면 어디가 왜 잘하는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래서 요게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렇게 뜨게 있는 게 이 대분류라고 해서 이 카테고리가 있고요. 원주문화재단에서 가져온 거는 이런 게 주 카테고리고 제가 조사한 거는 이런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은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 세부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이 중에서 문화민주주의 요소를 뽑아보자.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은 아마추어 일반 예술인들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거리가 더 많겠구나. 그럼 요거는 문화민주주의 요소다. 이렇게 본 거죠. 청년 플랫폼, 청년 마을. 이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역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이것도 그럼 넣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20개 문화재단은 다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아까 말한 청년 문화활성 이 안에 보면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활성화 지원한다. 그 지원 프로그램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세 개가 있다. 다른 데는 하나가 있다. 다른 데는 없더라.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결과 전국에서 보니까 20개 그 표본 중에서는 원주, 성남, 수원, 화성, 강남, 성북, 청주 이렇게 이런 재단들이 제대로 좀 잘 돌아가더라. 이런 거를 분석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울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왜 서울이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도 표본 추출해서 뽑은 그 개수는 3개만 뽑아 넣었습니다. 전국에 71개 중에 서울을 다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다 넣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고르게 균일하게 지자체별로 강력 중에서 인구수와 그 재단을 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서 3개, 뭐 1개, 2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넣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조금 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사업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했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 요즘 말하는 문화의 삶의 질,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의 질을 느낄 때 그 삶의 질이 어디서 오느냐, 꼬리에 물 막 들어가 보니까 크게는 국가의 문화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책에서 밝힌 거는 이 국가의 문화정책은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정책은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왔고요. 그것이 일관되게 커져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문화복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봤고요. 그 중에 핵심은 문화민주주의 정책에 따라서 되는데 이 문화민주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화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정권에서는 좀 약간 혼란기에 빠져서 시들시들하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최근에 더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문화정책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인권이더라.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문화권이라는 것이, 문화기본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더라. 고령자들이 문화접근권에 가려면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에 띄워서 어르신들 보러 오세요 이게 아니라 종이에 찍어서 인쇄된 종이를 전해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더라 이런 거죠. 청년들한테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 이런 세대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문화접근권에 관련돼서 비롯되더라.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럼 너는 왜 책을 썼느냐? 아까 초반에 봤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많은 문화재단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운영 철학이 없으면 다른 동네 따라서 하고 무슨 분은 뭘 하냐 그거 우리 하자 그냥 이 정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그 지자체 차이나 그 지역문화재단을 움직이는 인원들은 적어도 이런 가이드북 정도를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한 번쯤은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썼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